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장미란 교수를 문체부 2차관에 내정하자 30대 청년 전문가의 발탁으로서 기대된다는 평과 행정가로서도 역량을 보여줄지 지켜보자는 의견이 함께 나왔습니다. 누구든 실무 행정의 최고위직 인사를 두고서 칭찬과 긍정만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어제 오늘 일부 친야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글은 합리적 비판의 수준을 한참 벗어난 듯 보입니다. 전권 부역자가 됐다. 역도 선수가 뭘 안다고 차관이냐. 일제 말기 친일파 전향 코스를 밟나. 이미 막장 수준이 된 정치 양극화가 누구보다 선한 영향력을 보여온 스포츠 영웅까지 하루아침에 한쪽 진영의 욕바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첫 개각의 후폭풍이 6월 마지막 날 보도본부 한나인의 첫 주제입니다.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한 그림력을 가진 인사들을 전진 배치하는 의미가 경륜과 경험 그리고 패기 또 아주 신선한 맛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아우린 실망을 넘어서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퇴신이 아닌 퇴행 그 자체였습니다.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낙하산 폭탄이 윤석열 대통령 어제 장관 1명 그리고 장관급 1명을 교체하는 등 집권 이후에 첫 개각을 단행했는데요. 그보다 더 관심을 끈 건 대규모 차관 교체였습니다. 특히 역도 영웅 장미란 교수가 문체부 2차관에 발탁되면서 큰 화제가 됐는데요. 당초에는 윤 대통령이 좀 망설였다 이런 인선 뒷얘기도 알려졌습니다. 네,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체육과 관광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역도 영웅 장미란 용인대 교수가 깜짝 발탁이 됐습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장 교수 발탁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했다고 대통령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평소 인사를 할 때 전문성을 중시하고 이 보여주기식 쇼를 위한 인사를 지양해왔던 만큼 30대의 장 내정자 인사가 혹시 이 여성과 청년 구색 맞추기 그리고 분위기 쇄신용 인사로 빛을 흐를 가능성을 우려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장 교수의 남다른 인성과 실력, 전문성을 확인하고 차관으로 최종 낙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 장미란 교수를 콕 집어서 추천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머니투데이 보도입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에 따르면 김대기 실장이 평소 장미란 교수의 자질과 성품에 대해서 종종 칭찬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김 실장은 장 교수가 역도 선수로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도 따고 아시안게임과 세계선수권대회를 모두 제패한 데 이어 은퇴 후에도 학문적으로 실력을 쌓고 후학도 육성해왔다면서 이런 요건을 갖춘 스포츠인은 중앙부처의 정무직으로 기용하는 깜짝 인사를 통해서 국민에게 감동을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윤 대통령에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장미란 내정자 페어플레이 정신을 강조한 임명 소감도 밝혔는데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장 교수를 향한 이른바 악플 테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장미란 교수는 어제 문체부를 통해서 임명 소감을 밝혔는데요. 스포츠 현장에서 페어플레이 정신은 공정, 상식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 스포츠 정책과 관광 정책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부 정책을 국민 여러분께 제대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장 교수의 발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팬카페인 제명인의 마을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역도 선수가 뭘 안다고 차관이냐, 히틀러의 부역,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훗날 책임을 지게 된다. 운동선수들이 뇌까지 챙기며 살긴 어렵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또 굳이 총선을 앞두고 바지 차관에서 윤석열 순장조를 꼭 해야 하나. 장미란의 이번 선택은 악수가 될 확률이 높다. 부도덕한 정권의 임명직 공무원을 수락하는 건 커리어에 먹칠을 하는 거라는 글도 보였습니다. 사실 스포츠 스타 출신의 차관 임명 사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사격의 박종길 차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진보 정권인 문재인 정부 때도 이 수영의 최윤희 차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장 교수가 처음이 아닌데도 정말 악플 세례가 이어진 건데요. 윤 대통령 이번 인사에서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대거 부처 차관으로 전진 배치한 거 이것도 이번 인사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이번 인사의 핵심 앞서 전해드린 대로 장관이 아닌 차관을 대거 교체했다는 점이고요. 특히 새로 임명된 차관 중 5명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장관을 대거 바꿀 경우 청문회 부담이 크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차관이 일선 공무원들을 직접 지휘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기조를 잘 이해하고 있는 비서관 출신을 차관으로 대거 발탁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어제 인사가 나온 다음에 이 점심까지 걸러가면서 비서관 출신 차관 내정자들을 따로 만나서 아주 장시간 당부한 말이 또 있다고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어제 차관으로 옮길 비서관들을 만나서 국민에게 피해주며 또 기득권을 누리는 약탈적 이권 카르텔과 과감하게 맞서 싸우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권 카르텔 타파, 윤 대통령이 지난 문재인 정부 적폐를 지적할 때 자주 쓰는 표현으로 대선 출마 선언 때도 내걸었던 모토였죠. 공직사회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해서 차관들이 전방위로 뛰어달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김은혜 홍보수석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토와 해양, 환경, 과기부 차관으로 내정된 대통령실 비서관들과 만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직 공직자로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며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인사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요, 바로 통일부 인사입니다. 장관, 차관은 물론이고 이 대통령실의 통일비서관까지 교체가 됐는데요. 모두 통일부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입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이 통일부에 대해서 뭔가 유감이 많은 모양이다. 뭔가 대단히 작심을 했다. 이런 해석 낳기에 충분했습니다. 예,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통일비서관과 외교부 인권대사를 지낸 인물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김정은의 면전에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북한을 압박해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런 대북 강경론자를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한 건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 중심이던 통일부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기관으로 변화시키겠다라는 의지를 확인시킨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앙일보는 윤 대통령이 통일부 장차관은 물론 통일비서관까지 모두 비통일부 출신을 임명한 배경을 두고는 여권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1년을 벼르던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앙일보 통화에서 주요 계기가 발생할 때마다 통일부 내에서 국정 철학에 반하는 의견이 표출돼서 이 큰 문제의식을 이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2019년 발생했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통일부가 흉악범에 대한 북송은 다 타당한 결정이라던 이 문재인 정부의 발표를 번복하고 북송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입장을 냈었는데요. 당시 통일부 공무원 노조가 이러한 통일부 결정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공개 성명을 발표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정부 기류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사건이었는데 그것이 이번 인사에 단초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말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번 인사 놓고서 지금 여야 정치권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이 전반적으로 인사가 망사라는 극단적인 비판이 나왔고요. 특히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이 차관급인데요. 이 내정자가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거, 이 점을 아주 강하게 문제 삼고 나왔습니다. 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에 대해서 극우 편향 인사, 국정폭주 노골화 인사라는 말이 나왔다면서 전반적으로 인사가 망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김채환 내정자가 보수 성향이 강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극우 유튜버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코로나가 극성이던 당시 군인들에게 마스크를 벗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생체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라고 한 셈이다. 이런 막말을 했다고 비판했고요.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두고 음모론적 시각을 드러내고 황당무계한 가짜뉴스를 유포한 장본인이라고도 꼬집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 역시 오늘 오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장차관 인사를 비판하면서 온통 나라가 극우로 변해가고 있다. 극우 편향, 검사 편향 인사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민주당에서는요, 김영호 내정자가 적대적 대북관을 가졌다면서 통일부 장관에 적합하지 않다. 반드시 낙마시켜야 한다. 이런 입장도 나오고 있다는데요. 박광훈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적격성을 더욱 분명하게 강조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개각 발표는 실망을 넘어서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쇄신이 아닌 퇴행 그 자체였습니다. 극우 편향, 검사 편향 인사로는 등돌림 민심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온통 나라가 극우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극우 발언에, 극우 유튜버에, 극우 인사에, 극우 정책에, 그리고 극우 정권, 극우 대통령까지 나라가 참 걱정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적격성을 더욱더 분명하게 강조해 나가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이제 일반인들로서는 좀 생소한 그런 국가기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원장은 이제 일반 행정직의 차관급이고요. 여기 이제 공무원들의 재교육 이런 거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지금 이번에 새로 임명된 김채환 씨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그 내력을 좀 찾아보니까 그 고시 영어 책을 써가지고 이른바 이제 고시 영어 1타 강사로 불렸던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이제 진보나 그다음에 전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그런 어조의 비판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 지금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서 대통령실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검사 편향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당한 비판이라면서 수석비서관 회의에 검사 출신이 한 명도 없을 뿐더러 국무회의에서도 검사 출신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통령실 측은 민주당에서 김채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내정자가 극우 유튜버라면서 가짜뉴스로 공무원들을 교육시킬 것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고요. 대통령한테 힘을 실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논평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진용을 구축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홍문표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인사가 실무형 내각, 실용주의에 초점을 둔 인사로 무난하게 잘 됐다고 평가를 했고요.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도 오늘 한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이번 인사로 국정개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김채환 내정자 논란에 대해서는 공직을 맡기 전의 발언인 만큼 정치적 발언의 자유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했고요. 이 국민의힘에서 나온 목소리들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께 말이 아닌 성과로 보여드려야 할 집권 2년차를 맞아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진용을 구축했다고 평가할 만합니다. 국정개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드라이브를 걸었다라고 총평을 하고 싶고요.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들이 차관으로 전진 배치된 것도 그렇고요. 또 그 와중에 이제 장미란 교수님이라는 깜짝 발탁 인사도 그렇고 장관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 힘을 실어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차관 쇄신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게 된다면 그 부분이 오히려 국정을 연속성 있게 이어가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내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말이었죠.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른바 이제 반국가 세력 이런 아주 강한 발언을 하니까 여진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청와대 수석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요. 윤 대통령을 쿠데타에 의해서 집권했다. 이렇게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내 최대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69주년 기념식에 직접 참석하고 축사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이 단체 창립 기념식에 참석한 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라서 더욱 주목된 행보였는데요.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반국가 세력들이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고 종전선언을 주장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사실상 종전선언을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 그리고 민주당을 겨냥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발언부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민주당에서는요, 즉각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인식이다, 선을 넘은 발언이다,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은요, 이 기자회견까지 열고서 비판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그런 발언까지 나왔다고 하죠. 네, 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민주당 의원들은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을 비판했는데요. 이들은 윤 대통령이 극우 보수단체의 대표나 할 법한 천박한 발언을 했다면서 극우 보수반의 대통령으로 남은 임기를 끌고 가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냈던 민영배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시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열어두겠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다른 의원이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탄핵까지 가는 건 아니라고 수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소통수석을 맡았던 윤영찬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다면서 자신을 정당화해야 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발언이 나온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대통령이 망동을 계속하면 아마 그 자리에 더는 있어서 안 되겠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그러면 저희들은 그 목소리를 근거로 그리고 저희들의 생각을 더해서 대통령직 수행에 적절치 않은 그것들을 조목조목 제기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탄핵을 시사하셨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뭐 그거는 해석을 편하게 하십시오. 예, 열어두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검찰 개혁을 반대하면서 조국 수사를 하셨던 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지금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발언들이 나오는 거고, 본인의 집권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 정부를 더 저격을 하는 거다, 이런 취지신 건가요? 그런 의미로 보여져요. 거기다가 이전 정부에 대한 일종의 열등감도 적용하는 거 아닌가. 열등감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검찰 시절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를 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검찰 개혁을 막은 거다. 이건 사실상의 쿠데타 아니냐. 그리고 그 결과로 대통령 당선으로까지 이어졌다. 이게 윤영찬 의원의 이제 발언 취지인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또 아주 강하게 반박을 했죠. 그렇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윤영찬 의원의 쿠데타 발언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선택을 폄하한 악의적인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에 힘을 싣는 목소리도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이 김병민 최고위원과 신원식 의원 등이 윤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을 표한 데 이어서 국민의힘 소속의 홍준표 대구시장도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반국가 세력이 맞지 않냐면서 윤 대통령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와 홍준표 시장 목소리까지 들어봅니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검찰총장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됐다, 이런 취지 발언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주권을 가진 국민의 선택을 아주 폄하하고 악의적으로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5년 동안 그렇게 했잖아요. 전방부대 해체하고 GP 다 파괴하고 중국 가서 스스로 소국이라고 낮추고 중국몽을 지지한다고 하고 중국이 요구하는 삼불정책, 군사주권 포기하고 그거 했으면 그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을 두고 여야 대표도 정면으로 충돌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SNS를 통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극우 유튜버에 어울리는 언사라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진영 대결을 부추기는 발언은 자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은 팩트에 근거한 거라면서 민주당이 반발하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는데요. 두 사람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대결과 갈등을 부추겨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진영 대결을 부추기거나 아니면은 국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발언들은 저는 좀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대통령께서 하신 발언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요.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한다는 것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종이 조각에 불과한 종전선 하나 가지고 대한민국에 평화가 온다고 그렇게 외친다면 그거는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이제 입장을 내놨는데요. 결국 이제 전 정권 그거 겨냥한 거 아니다. 뭔가 좀 사태를 진정시키려는 듯한 그런 또 의도도 엿보이긴 합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요.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은 우리 안보에 해가 된다면 반안보 세력, 반국가 세력이 되는 거라면서 일반적인 발언일 뿐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지난 정부라든지 특정한 정치 세력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장 차관 인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정치권, 그다음에 또 정치권의 어떤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크게 두 가지 사안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자, 첫 번째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 장미란 교수, 올림픽 역도 영웅이죠. 장 교수의 문체부 차관 발탁에 대해서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온라인에서 악플 세례를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김채환이라는 분이 국가인재개발원장 거기에 지금 내정이 되니까 이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군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요. 여기에 이 차관급에 내정이 되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어떻게 극우 유튜버를 이런 차관급 인사로 하느냐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좀 궁금해서 이분이 어떤 유튜브 콘텐츠를 올렸는지를 한번 좀 찾아봤는데요. 대충 이제 저희가 썸네일이라고 그러죠. 그 제목만 한번 몇 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폭망한 민주당 인물연전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죽음 밝혀진 진범 이런 게 또 있고요. 그다음에 나 혼자는 안 죽어 물귀신 작전 이건 이제 김남국 의원의 건에 대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노무현 비사 14년 만에 밝혀진 진짜 범인들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민주당과 전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컨텐츠를 올린 거를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강하게 문제를 삼고 나선 듯합니다. 자, 이 두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논평하시겠습니까? 먼저 그 장미란 장미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 번째 이제 선수 출신으로 임명된 차관인데요. 그 이제 선수 생활을 은퇴한 이후에도 교수직을 계속 학업도 계속 이어갔고 교수직을 교수로 지금 재직 중이기 때문에 뭐 역량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이제 이번 그 임명 인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차관 12명 중에 대통령실 인사가 5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인선 기준으로 국정 이해도를 이제 기준으로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장미란 선수 같은 경우는 교수 출신이고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차관으로 활동할 때 본인의 소신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소신껏 그 차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들, 환경들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그 인사를 할 때 보면 특히 국정 관련된 인사를 할 때 보면 그 인사를 하는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부처에서 그 임명한 부처에 대해서 하는 역할이라든지 또 국민 통합이라는 측면도 같이 고려해야 하는데 이번 인사를 보면 이제 통일부 장관 김용우 교수라든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로 내정된 김홍일 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부처의 그런 존재 이유 와 관련돼서는 좀 약간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인사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김채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곳이 이제 5급 이상 공무원을 이제 교육하는 곳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관련된 그런 폄하 발언이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좀 표현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그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중립적인 그 교육을 잘 할 수 있고 또 국민 통합을 할 수 있는 인사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비판적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장미란 교수를 차관으로 발탁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유는 폄하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우선 특정 분야에 대한 그 폄하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더 큰 건 뭐냐면은 정파성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한 건 어떤 인사라도 다 싫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장 차관이
83년 10월 9일생이에요. 아직 40이 안 됐단 말이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일평생 해도 못할 일들을 이미 다 성취하신 분이거든요. 우리나라 국가대표로서 역도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고요. 그다음 올림픽 나가가지고 3번의 올림픽에 거쳐가지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다 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경험상 어떤 한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사람은 다른 일을 해도 굉장히 잘한다고 제가 알고 있고 제 경험상도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서 다른 건 몰라도 가장 눈에 띄는 잘한 인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장미란 교수 차관됐다고 해서 저런 식으로 비판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김채환 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이 제가 아는 분도 뭐 되신 분이 있고 그랬는데 행시 출신 공무원들이 대부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이하게 양양자 의원이 2018년 8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그 원장을 갖다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김채환 원장도 뭐 이렇게 좀 특이한 그런 인사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과연 그 국가공무원 인재개발 원장으로서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그리고 민주당의 이른바 이제 이념적 정체성 이걸 문제 삼는 거로 해석되는 그런 이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논란이 커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서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2연평해전 21주년 승전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기념식의 모습을 보인 거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2연평해전 기념식에 간 건 어제가 처음이 맞습니다. 이 대표가 참석한 건 민주당 대표가 참석한 건 송영길 전 대표 이후 2년 만이고요. 이 민주당 대표들이 앞서 2021년에 송영길 대표, 그리고 2015년에 문재인 대표, 2013년에는 김한길 당시 대표가 제2연평해전 승전 기념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 대표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국가 안보 문제를 챙기는 건 보수층과 중도층으로 확장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대표는 행사가 끝나고 우리 젊은이들이 6명이나 전사하는 일이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이라면서 가능하면 전쟁이나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어제 행사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모두 참석해서 나란히 앉았지만 악수만 나누고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제2연평해전 21주년 맞이해서 이 추모 논평을 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사자 계급을 이제 잘못 표시한 거 그게 T로 지적됐습니다. 어제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요, 서면 브리핑에서 조국을 위해 우리 바다를 수호한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긴다라며 추모 논평을 냈는데요. 제2연평해전 전사자 가운데 고 조천영 상사의 계급을 중사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고 조천영 상사는 최근 딸이 아버지가 목숨으로 지킨 바다를 뒤이어 지키겠다는 포부와 함께 학군단에 입학한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었는데요. 민주당 관계자는 계급이 오기된 점을 한 매체가 지적하자 착오가 있었고 논평을 수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고요. 실제 지금 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논평에는 상사로 계급이 수정된 상태입니다. 네, 민주당에서 제2연평해전 영웅들의 이름을 오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2년 전에도 민주당이 제2연평해전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공식 논평에서 고 조천영 상사 이름 2차례 틀리게 적어서 지적을 받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활동을 본격화한 민주당 혁신위가 오늘 추가로 위원을 인선해서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비명계 현역 의원이 포함이 됐는데 이 친문계인 황희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민주당 혁신위가 오늘 황희 의원과 건양대 이진 교수, 광주교대 박성진 교수를 혁신위원으로 영입하는 추가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위 출범 열흘 만에 김은경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혁신위원 인선을 마무리한 건데요. 친문으로 분류되는 황희 의원을 혁신위에 포함한 건 당내 갈등을 염두에 둔 개파 안배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비명계 측에서는 혁신위 1차 구성을 두고 친명 일색이라고 혹평한 바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혁신위의 대변인 발언 들어보시죠. 저희는 오늘 김은경 혁신위원회에 새로 합류하는 세 분의 혁신위원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황희 의원님은 당내 사정에 정통하고 정당 사무를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황희 의원께서 합류해 주셔서 혁신위와 당 간의 소통, 혁신을 위한 당내 공감대 확대에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명계 인사들을 달래기 위한 어떤 인선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개파에 대한 그런 고려를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고요. 당에서 더 많이 소통을 해주실 분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보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김은경 위원장은 당초에 현역 의원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황희 의원의 인선을 강력히 요구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비명계 일각에서는 이미 친명이 대부분을 차지한 혁신위에서 구색 맞추기식의 인선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민주당 혁신위가 국민 건의함 이런 게시판이 포함된 자체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이걸 두고도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혁신안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해 민주당 혁신위가 이 국민 건의함 게시판이 포함된 자체 플랫폼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앞서 민주당이 당원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며 만든 당원 청원 페이지 역시 강성 지지층의 민원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있어서 이 혁신위의 의도와는 달리 해당 홈페이지가 친명계와 친낙계 등으로 갈라져 있는 당내 양 지지층 간 싸움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민주당 내부 상황의 어떤 흐름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귀국한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과연 언제 어떻게 만날 것이냐 이 여부에 지금 관심이 계속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낙연 전 대표 이번 주말에 이 호남행을 택했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습니다. 비공개 개인 일정으로 먼저 고향 영광을 찾아서 선친묘소를 참배한 뒤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호남에 있는 가까운 지인들을 만나서 귀국 인사를 나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 귀국 이후 전화를 걸어서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내 친명계는 이 전 대표가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서기 전에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만남이 오랜 기간 성사되지 않으면 당 분열로 비춰져서 총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당내 대표적인 이낙연계인 윤영찬 의원은 두 사람이 못 만날 이유가 없다면서도 우선은 둘 사이의 신뢰가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윤영찬 의원 주장 준비했습니다. 저는 우선은 두 분 사이의 신뢰가 복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년에 우리 두 분이 경선이 끝난 다음에 크리스마스 전에 두 분이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후보께 전화를 해서 이낙연 후보를 쓰시려면 좀 크게 쓰셔라.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기시는 게 어떠냐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그때 반응이 좀 의외였어요. 저는. 어떤 반응이죠? 송영길 대표는 어떡하죠? 그 당시에 이제 상임선대위원장이 송영길 대표였거든요. 어떡하죠? 라고 물어서 제가 오히려 당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제 안 됐죠. 송영길 대표도 상당히 반발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윤영찬 의원은 해가 바뀌고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절실하게 요청이 왔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다만 친이낙연계에서도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정립을 놓고는 다소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이계호 의원은 만남을 계기로 해서 당내에 서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당원들에 대한 예의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영찬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서 저와 같은 발언, 그러니까 저 같은 뒷얘기를 이렇게 뒤늦게 털어놓은 그런 그 배경은요. 최근에 이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하니까 친 이재명계 지지층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대선 패배의 책임이 있는 인물이다. 그것에 대한 사과부터 하라. 이런 요구가 지금 강합니다.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윤영찬 의원은 무슨 소리냐.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도와줄 그런 생각이 충분히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뒤늦게라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는데 그런 이낙연 전 대표 보고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윤영찬 의원이 오늘 저런 뒷얘기를 털어놓은 겁니다. 계파 갈등과 사법 리스크 등 여러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도 야당은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대여 공세에는 거의 한 목소리로 집중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당초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을 표결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여당의 반발을 샀었죠. 그렇습니다. 어제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국회 농해수위에서 통과된 결의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 측은 본회의가 민주당 의원총회냐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관련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국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국회 결의안도 통과시키겠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에 정부와 여당의 촉구안
7대 저안을 포함시켜서 수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사전에 의사일정 조율도 없었고 합의도 되지 않은 민주당의 독단적 일방적 결의안입니다. 여야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국회가 아닌 당 차원의 성명을 발표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본회의가 민주당 의원총회입니까? 결국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의장 주재로 약 30분 동안 비공개 회동을 가졌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양당 원내수석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에는요, 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오염수 반대 규탄 집회 이걸 예고한 상태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 사무처는 각 지역위원회에 공문을 보내서 서울 숭례문 근처에서 열기로 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범국민대회에 당 소속 의원 전원과 각 시도당, 지역위 당직자, 핵심 당원까지 모두 나오라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 33도 안팎으로 폭염이 예보된 가운데 이 당의 총동원령에 지방에서는 참석자를 태울 버스를 예약하고 또 인증사진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열면서 오염수 관련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주 쉬운 첫 번째 설득 방법은 민주당이 즉시 핵폐수 같은 극선동적 극언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압도적 다수의 초거대 야당이 입법 폭주도 모자라 교통지역 민폐 시 어민볼목 거리 정치와 선동에 올인하는 행태를 당장 멈추시길 바랍니다. 이 폭염에 시달리는 이 국민들의 민생도 팽개치고 오로지 정략적 목적에 의해서 괴담을 퍼뜨리기 위한 전국 집회 총동원령을 내린 것입니다. 심지어 민주당 당원들마저도 이런 괴담 정치에 우리가 동원돼야 되냐라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애꿎은 당원들을 그만 괴롭히십시오. 안민석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은요, 아예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 총리 관저 앞에서 시위하겠다. 지금 그런 또 계획도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 일부 의원과 무소속 의원들이 다음 달 10일쯤 오염수 방류 저지 시위를 위해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안민석 의원은 방일 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었는데 해당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일본의 국회나 수상 관저 앞에서 그다음에 IAEA 지부가 동경에 있거든요. 네네. 그 앞에서 우리가 아주 효과적으로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하고 또 우리 국민의 뜻을 일본 국민들이나 일본 언론에 알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예. 이제 방일 투쟁 의원단을 자발적으로 네네. 한 10명의 20명 정도 빨리 일본으로 가서 이 좀 방일 투쟁을 했으면 좋겠다. 당이나 지도부하고 상관없이 예. 초당적으로 이 방일 투쟁에 동의하는 의원님들이 자비로 일본에 가서 효과적인 투쟁을 이제 하자는 이제 그런 이제 취지인데요. 아마 뭐 수일 내로 방일 투쟁단이 구성이 돼서 일본을 가지 않을까. 안민석 의원을 중심으로 방일 투쟁에 나서는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포함한 10여 명입니다. 구체적 일정은 참여 의원들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도쿄를 방문해서 일본 시민사회계와 함께 집회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관저에서 도쿄전력까지의 도보 행진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이 여전히 좀 시끄럽죠. 특히 이제 당내 갈등, 계파 간의 당내 갈등 여전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태풍의 핵으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과연 어떤 행동, 어떤 행보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짧게는 지금 현재의 당내 갈등의 해소, 그다음에 길게는 내년 총선에서의 민주당이 어떤 단일 대우로 계속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좌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낙연 전 대표는 호남에 일정 지분을 갖고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평가가 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지지난 총선에서의 그 안철수 호남 열풍 이것을 지금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를 이재명 대표로서는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그 심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복심이라고 평가되는 윤영찬 의원이 오늘 공개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신뢰가 복원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신뢰 복원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거 참 드물고 저로서는 처음 들어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평론가분들께 한번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내년 총선 승리가 이제 목전에 있는 가장 큰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도 혁신하고 있는 것인데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당의 통합이 또 전제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낙연 전 대표에서 가장 최측근 중에 한 분 윤영찬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이낙연 전 대표와의 그런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는 신뢰 복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일반적인 당위성을 저는 얘기했다고 보고요. 그 이면에는 좀 최근에 추미애 전 장관도 방송에 나와서 지난 대선 과정에 있어서의 이낙연 전 대표의 그런 성찰해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도 좀 하고 있고 또 일부 강성 우리 지지자들 중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때 열심히 하지 않았다 이런 또 얘기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또 반대쪽에서 들었을 때에는 좀 귀에 거슬리잖아요. 그런 것들 포함해서 좀 그런 요소들을 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가 좀 해소시키고 실제로 이낙연 전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 행보할 수 있도록 화학적 결합을 위한 어떤 역할을 좀 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귀국할 때 귀국 일성으로 당내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 기조를 바꾸라라고 했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반대 의사도 표명하셨잖아요. 그리고 미국, 중국, 러시아가 관련된 주변국에 대한 상황들만 언급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면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틀에서 유력한 차기 또 대선 후보이시기도 하니까 큰 틀에서의 정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라든지 당 지도부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지 않으면은 본인이 무슨 반명과 비명의 구심점을 역할로서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윤영찬 의원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이런 당의 신뢰 회복이나 당의 통합을 위한 노력들은 그거는 친명, 비명, 반명 이런 걸 다 떠나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자적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지난 대선의 후보는 이재명 대표였잖아요. 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졌습니까? 지원이 부족했습니까? 압도적인 다수당 여당이었는데도 왜 졌는가? 제가 봤을 때는 대장동, 그다음 법인카드 여러 가지 의혹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재명 후보가 패배한 이유는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인 문제가 제일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관련해가지고 문 대통령이 태업을 했습니까? 이낙연 후보가 태업을 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명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이렇게 비난한 것은 결국은 대장동 문제를 처음 끄집어낸 사람이 이낙연 전 대표 아니었느냐 이런 의심을 아직까지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서운하다는 이야기인데 한편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과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많은 사법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이낙연 대표의 최측근이 윤 의원이 신뢰를 말씀을 하셨어도 두 사람 사이의 신뢰가 복원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소식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오전에 또다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백현동 개발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주에 한 번 정도꼴로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8번째 공판 출석입니다. 오전 10시 40분쯤 법원에 들어선 이 대표는 앞선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고요. 공판에는 성남도계공부 직원과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호주 출장을 수행했던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대표의 출석 모습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증인신문도 직접 하실 예정인가요? 네, 저는 대면 보고 다른 재판에서 유동규 진술 흔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대표가 정점으로 의심받고 있는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기소가 됐습니다. 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판박이로 불리는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점점 속도가 나고 있는 건데요. 검찰은 지난 27일 백현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개발 사업 시행사 A 대표를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대표는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시행사 3곳에서 공사비용 용역 대금을 부풀려 계산하는 방식으로 480억 원을 횡령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역시 지난달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인허가 청탁과 알선 대가로 A 대표로부터 현금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한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백현동 의혹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기소되면서 법조 주변에서는 향후 수사가 당시 성남시장이자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를 겨냥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검찰은 김 전 대표 공소장에 김인섭은 이재명 정진상과의 밀접한 관계 등을 이용해 성남시의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뿐만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의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위 비선 실세로 통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관련해 의혹을 부인했던 이재명 대표와 김인섭 전 대표의 목소리 다시 듣겠습니다.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무슨 조사를 네,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재명하고 나하고 별로 안 친해요. 나는 친해있는 거 같은 건 몰라서 2010년도부터는 거의 배제된 상태인데 나하고 정진상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110몇 차례나 통화를 했겠어요. 대장동 사건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어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검찰 수사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대장동 일당을 돕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법원은 박 전 특검이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또 거액을 약속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관련자들의 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살핀 결과 박 전 특검을 지금 구속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박 전 특검과 대장동 일당 사이에서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지목된 양재식 전 특검보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이 됐는데요. 구속심사 이후 11시간 만에 유치장을 빠져나온 박 전 특검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떠났습니다. 어제 박 전 특검의 출석 모습과 영장 기각 후의 모습까지 잠시 보시죠. 진실은 곧 밝혀질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전히 우리은행에 영향을 행사하신 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진실 밝혀질 거라고 하셨는데 혐의 전면 부인하시는 거예요? 화천대유 고민료랑 따님 받은 돈은 상관없는 건가, 이번 의혹과는? 마지막 나가기 전 한 말씀만 해주시죠.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혐의 전면 부인하신 거예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야당에서는 검찰이 결국 부수수사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특히 일부에서는요, 박영수 특검이 이제 고위 검찰 출신이니까 결국 정관예우 검찰을 해준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검찰 혐의 입증 충분하다, 재영장 청구까지 검토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영장기각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웬만해서는 재판부 결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싫은데 그런데 이번 그 기각 결정이 이상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욱의 진술 외에 김만배 진술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실제 행위도 있었죠. 여신의향서 1,500억이 발행이 됐단 말이에요. 만약에 박영수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 아니었으면 과연 은행에서 이걸 발급했겠습니까? 만약에 그 이사회 의장이 아니었으면 남욱 등이 200억을 약속하고 8억을 줬겠습니까? 양형 기준을 봐도 이 그 범죄는요, 그 11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굉장히 중한 범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검찰에서 보강해서 다시 청구해가지고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각 사유가 그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는 적시가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에서 충분하게 소명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결국은 지난번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의 무죄 판결 이후에 국민적 공분이 높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대한 비판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그 박영수 전 특검을 소환해서 이렇게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는 것도 1년 6개월 만에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3월 30일 날 국회에서 특검법이 발의되니까 이제 수사에 이제 착수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런 식으로 검찰에서 봐주기 수사 의혹을 계속 해소하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은 특검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만 만들어주는 것이고 결국은 특검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어제 국회 법사위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는요,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결재 과정, 이걸 두고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아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네, 특히 유병호 사무총장과 김의겸 의원이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9일 근태 의혹 등이 제기된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복무감사를 실시해서 기관 주의 처분을 내린 결과서를 공개했었는데요.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를 패싱하고 최종 감사 결과가 위법적으로 공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감사원은 주심 감사위원이 실제 결재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열람을 하라는 수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면서 양측 간의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과 유 사무총장은 각자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고성까지 주고받는 등 이 통상적인 질의 모습과는 다른 광경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답변 과정에서 단군 일회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유 사무총장에게 김 의원이 조은석 감사위원이 1965년생인데 무슨 단군 일회를 찾느냐면서 질타를 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어제 법사위 상황 보고 오겠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 감사 보고서가 조은석 주심위원에게 넘어가면 조은석 주심위원의 컴퓨터에는 2가지의 버튼이 있습니다. 제가 위원 버튼까지는 안 봤습니다만 그분이 당군 일에 제일 많이 열람했습니다. 27년 있었는데 그렇게 열람 자주 하시는 건 처음 봤습니다. 모니터상에서 열람을 했냐는 거예요. 말 돌리지 마시고 그것만 답변하세요. 왜 그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종이 본 거는 제가 확실히 보고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자, 수차례요. 자, 거의 한 주 동안 보셨습니다. 열람 버튼을 누르면 결제가 완료가 되고 홍상의 경우 보통 한 제가 시간도 열람했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태도가 너무 그걸 그렇게 실컷 보시고 안 누르는 분은 74년만에 처음입니다. 저분만 왜 그러시는지 눌러내는데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건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열람 버튼을 안 누른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의결된 데 원안에서 많이 일탈한 겁니다. 권한 범위를 넘어서 감사위원회 주인이 요구를 했고 강요했고 기망했습니다. 감사위원회 감사원 주인이 심리적으로 누굽니까? 너무 유병호 사무총장이 주인입니까? 현장에서 왜 거기 감사위원 안 직원들이 주인입니다. 당원의례를 가장 많이 보시고 유일하게 혼자 안 눌렀습니다. 조은석 의원이 1965년생입니다. 무슨 그리고 당군 기자들 기자까지 대기하고 있습니까? 전현희 위원장의 치명적인 중범죄에 해당 사항만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네, 방금 보신 상황 정리해드리면 유병호 사무총장은 주심 감사위원을 건너뛴 거라면서 절차 문제를 거론하는 야당에 조 의원이 종이감사 보고서를 수차례 열람하고도 열람 버튼을 누르지 않았으며 의결 사항이 아닌데도 직원들을 강요해 고치라고 기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감사원은 외부에 감사 보고서를 공개할 때 이 주심 감사위원회 열람을 거치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이제 전현희 전 위원장 건의 경우에는 이 열람했다는 확인 표시가 없었던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병호 사무총장은 이 주심위원이 서류로 봤기 때문에 이 열람 여부 이걸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네. 김의겸 의원은 이제 전자정부법에 따라서 열람을 눌러야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문서 결제 시스템을 마음대로 고친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 이탄희 민주당 의원도 같은 지적을 하자 유 사무총장은 주심위원이 서류로 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열람 절차가 필수는 아니라는 감사원 입장을 옹호했는데요. 이어서 듣고 오시죠. 전자문서로 생성을 하는 경우에는 작성, 활용, 기타 방법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생성을 하면 대통령령의 규정을 받는 겁니다. 규정이야 받는데 그거 열람하실 때 의원님께서 그 수백 페이지 되는 거 그거 눈도 아프실 텐데 그거 화면을 뚜렷하게 보십니까? 출력해드리는 게 예의고요. 감사위원 회의에서 내렸던 논의의 결과가 이 소위 보고서에 최종 보고서에 제대로 담겨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지 않습니까? 예. 새롭게 수정하는 건 아닙니다. 예. 야당 의원들 유 사무총장의 이 답변 태도도 아주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야당 측의 날선 질문에도 유 사무총장은 급기야 의원은 우리를 모해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요. 이에 김 의원은 뭐라고요? 라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같은 유 사무총장의 태도에 야당 의원들은 김도 법사위원장을 향해 유 사무총장의 답변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비판을 했고 월권이라고도 지적을 했는데 최강욱 의원과 유 사무총장의 목소리를 이어서 들어보시죠.
감사원 같은 헌법기관, 사정기관의 주요 간부가 자기 확신에 빠져서 일방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급적 객관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게 근거를 갖고 여쭤볼게요. 예, 객관적으로 감사원 질문해 사무총장이 주시면 객관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 감사원 사무처의 관리감독 책임자가 누굽니까? 감사원 저입니다. 사무총장입니다. 그러니까 법도 잘 모르고 지금 앉아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월권을 하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감사원 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책임자가 아니고요. 원장의 명을 받아서 저희가 통과하는 당연히 사람이고 원장님의 명을 감사원 받는 거고요. 사무처의 지휘감독 사무처 책임자는 지휘감독 다 듣고 말씀하시라고요.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불법이네, 중범죄네, 기망이네 이런 얘기들 계속 남발하고 있어요. 지금 단군일의 저런 사무총장이 감사위원회에서 저런 식으로 위원들을 겁박하고 나대는 경우 보신 적 있습니까? 유병호 사무총장이요, 이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이 답변할 내용과 관련해서 뭔가 자신의 의견을 쪽지로 전달하는 그런 장면이 보이기도 했는데 이걸 두고서도 지금 야당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전현희 전 위원장 징계를 논의한 녹음 파일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는데요. 이때 유 사무총장이 최 원장에게 메모를 건네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해당 메모엔 녹취와 회의록이 똑같은 것을 보증한다고 심플하게 답변하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 메모를 받은 최 원장은 실제로 이 녹음 파일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회의록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녹취록 수준으로 자세히 돼 있다라고 비슷한 취지로 말하면서 녹음 파일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상임위 회의를 하게 되면 이제 상급자한테 그 보좌진이나 이 참모들이 이제 그 답변 내용과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메모 전달하는 장면, 뭐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제 저 회의 분위기에서 야당이 보기에는 마치 이 아래 직원이, 그러니까 차관급인 사무총장이 부총리급인 감사원장한테 뭔가 지시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삼은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야당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요.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무총장은 감사원장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사람인데 실제로는 사무총장이 원장에게 해야 할 말도 정해주고 원장의 지시도 따르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감사원은 사무총장의 놀이터가 아니다라고 일갈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사드 환경 영향평가 지연 의혹 감사를 거론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전현희 전 위원장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권 해석 개입 의혹이 최종 감사 보고서에서 빠진 내용을 문제 삼기도 했는데요. 이에 최재해 원장은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전현희 위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권 해석에 개입했다는 것은 이거는 인정된 사실인 거죠? 저희들이 당초 보고서 안에는 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적시를 그러니까 했던 있었죠. 거고요. 예, 있었는데 네. 이제 최종 감사 보고서에 그 내용이 빠졌어요. 네, 그게 예, 그런데 전현희 위원장이 라디오에 나가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유권 해석에 개입한 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좀 발언했기 때문에 네. 이제 이게 거짓말한 거다. 지금 그런 내용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그럼 말씀하시는 거는 감사위원회 초안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유권 해석에 개입했다는 이런 사실관계가 적시가 돼 있었다. 근데 그 이후에 최종 보고서에서 빠졌다. 뭐 이런 취지로 좀 답변하시는 건가요? 예, 당초 그 6월 1일 날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요. 그 뒤에 그 수정 내용이 6월 9일 날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변경이 된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빠져 있는 부분, 그 부분들 중에 일부 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를 하도록 좀 시켜놓았고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요,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또 인터뷰를 했는데 또 그 내용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추 전 장관은 어제 오후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서 저도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게 좀 답답했다면서 이 장관 퇴임을 둘러싼 이야기를 처음 털어놨기 때문입니다. 조국 사퇴 이후 수습 과제를 떠안고 2020년 1월 2일 장관직을 맡아 2021년 1월 27일 퇴임한 추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한테 물러나달라라고 말씀을 직접 하셨다고 말을 했는데요. 처음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서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달라라는 대통령의 이야기를 전달받았다면서 믿기지 않았고 중간에서 농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대통령에게 저를 유임시켜야 윤 총장 징계건이나 검찰개혁 등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은 똑같았다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몇 달을 버텨왔는데 그 결론이 제가 물러나는 거라고 하니까 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는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먹먹하고 무척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물러나지 않았다면 윤석열 정권 탄생을 막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추 전 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에 나와서도 언론과 검찰이 연합하면 어떠한 개혁도 불가능한데 의지가 부족하고 현상을 유지하면서 망설였다면서 문재인 정부도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정치는 결과로 얘기하는 거지 과정으로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네. 우리는 촛불 사명을 진 그 정치 집단이잖아요. 네. 사실은 이 언론 검찰이 연합 세력을 구축하면은 어떤 것도 제대로 국민한테 이해시킬 수가 없고 네. 어떤 개혁도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언론 검찰 개혁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데 그 두 가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 그렇죠? 측면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네. 그 뭡니까? 국민이 다 고통하고 있죠. 희망 없이 무기력한 거죠, 국민들이. 네. 또 해서 뭐 해? 또 주면 뭐 해? 하는 회의감, 허무주의 이런 것이 번져 이미 팽배한 거죠. 아까 보셨다시피 어제 법사위의 상황이 마치 무슨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지금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하고 야당 의원들이 아주 극심하게 대립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정상은 아니죠. 저희가 봤을 때 유병호 총장이 좀 과하게 그렇게 반응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 중요한 것은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조은석 위원이 감사 보고서를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패싱이 된 것이냐 아니면 조 위원이 보았으면서도 일부러 열람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감사원 그 감사사무 처리 규칙이 있어요. 거기 67조에 보면은 감사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조은석 위원이 감사 보고서를 봤으면서도 일부러 열람을 갖다 안 했다라고 하는 거는 감사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도록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검사장 출신의 감사위원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을 먼저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은석 감사위원회 또 해명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감사원이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국정기획수석과의 유병호 사무총장 간의 그런 감사 과정을 보고하는 듯한 문자 보내는 게 공개돼서 비판도 받았잖아요. 최재 원장도 뭐 감사원이 그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비판들이 있는 시점에서 이 사무총장의 국회는 그 의원들은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뭐 마치 전 정부를 공격하는 이제 공격수를 자임하는 듯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그 막가는 그런 태도들은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자필로 밝힌 심경입니다. 사생활 영상 유출 또 어떤 모종의 사람의 이 주장으로 인해서 논란에 휩싸인 축구대표 선수 황의조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황의조 선수가 최근 자신을 둘러싼 사생활 폭로 논란과 관련해 첫 심경을 밝혔습니다. 황 선수는 어제 법무법인을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 자신은 사생활과 관련해 불법적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불법적 경로로 소유한 사생활 영상으로 자신을 협박한 범죄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황 선수는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서 최초 유포자를 포함해서 2차 피해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분들은 절대 선처하지 않고 엄정한 법적 처벌을 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황 선수 측은요, 이 문제의 휴대전화를 지난해였습니다. 그리스 소속팀의 숙소에서 도난당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숙소가 또 보안이 아주 철저한 편으로 그렇게 알려졌어요. 네, 황 선수 소속사 관계자는 어제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도난당한 휴대전화는 황 선수가 그리스 현지에서 구매해서 쓰던 게 아니라 한국에서 쓰던 공기계였다고 합니다. 황 선수는 해당 휴대전화를 숙소에 두고 훈련을 갔다가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숙소 가방 속에 뒀던 휴대전화가 사라진 걸 알게 됐다는데요. 그런데 황 선수 측에 따르면 현지 소속팀 숙소는 보안이 철저한 편이라고 합니다. 이 소속팀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이 어렵고 또 숙소 주변으로는 높은 철문이 쳐져 있고 가드들도 지키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휴대전화를 가져갔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황 선수 측은 휴대전화 분실 직후
구단 측에 신고를 했지만 숙소에는 CCTV가 없어서 범인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한 익명의 작성자가 이 온라인에 글을 올리면서 시작이 됐죠. 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5일 SNS의 한 익명의 작성자 A씨가 자신을 황의조와 만났던 여자라고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황 선수의 여자 관계에 대한 주장 그리고 모자이크되지 않는 영상까지 올려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당시 A씨가 올린 영상과 사진은 온라인을 통해서 빠르게 확산했고 2차 가해 논란까지 일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졌었습니다. 이에 황 선수의 소속사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요. 실제 지난 26일 게시물을 올린 A씨를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넘겨받아 수사 중인데요. 경찰은 조만간 황의조 선수 본인 또는 법률 대리인을 불러가지고 이제 진술을 들을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11번째 특급 팬 서비스입니다. 11번째 한국을 찾은 할리우드 유명 배우 톰 크루즈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제 이 레드카펫 행사가 있었다고 해요. 네, 우리한테는 친절한 톰 아저씨라는 애칭으로 불리죠. 할리우드 톱스타 톰 크루즈가 미션 임파서블 7 개봉을 앞두고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탑건 매버릭으로 내한한 데 이어서 1년여 만에 다시 온 겁니다. 벌써 11번째 방문이라고 하고요. 어제는 서울 송파구에서 이번에 개봉하는 영화의 레드카펫 행사가 열렸는데 톰 크루즈는 친절한 톰 아저씨라는 별명답게 팬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쇄도하는 사인 요청도 하나하나 응해주는 특급 팬 서비스로 호응을 얻었습니다. 어제 레드카펫 행사에서는요, 오는 7월 3일 생일을 맞는 톰 크루즈를 위한 깜짝 케이크 선물도 있었는데요. 톰 크루즈는 자신의 모습이 형상화한 케이크와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한국 팬들에게 다정한 미소를 띄우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요, 그 EBS 방송에 출연을 하고 또 유튜브의 스타가 된 이 펭수, 이게 또 취재진으로 깜짝 등장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어제 레드카펫 행사에는 배우 톰 크루즈를 비롯해서 사이먼 페그, 헤일리 에드웰, 바네사 커비, 폼 클레멘티에프 이런 배우들 그리고 크리스토퍼 맥컬리 감독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주역 배우들과 감독이 모여있는 가운데 펭수가 취재진으로 깜짝 출연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펭수는 내 고향 남극에서 영화를 찍어줄 생각은 없냐며 귀여운 질문을 했는데 그러자 이 감독은 이미 시리즈를 찍어놨는데 그걸 보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들이 많다. 북극 근처에도 가서 찍었는데 거기에 가본 적은 있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펭수는 북극은 너무 멀어서 가본 적이 없다라고 답했고 톰 크루즈가 그럼 우리가 남극에서도 찍어야겠다 이렇게 답해서 현장에 웃음바다를 안겼습니다. 어제 행사 보니까 아까 저희가 영상으로도 봤지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건데 어제 현장에서도 좀 간단한 어떤 사고가 또 있었다고 하죠. 네, 어제 배우들을 보기 위해서 많은 국내 팬들이 행사장에 몰렸는데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든 가운데 팬 한 명이 실신을 해서 구급차에 후송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다행히 실신한 팬은 건강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주최 측은 해당 시민이 오래 서서 대기하다가 잠깐 탈진하신 거라면서 응급조치를 받고 괜찮아졌다. 이후 무사히 초청된 시사회 영화를 관람했고 건강에도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됐다. 압박사고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어제는 이제 공식 행사였고요. 사실 톰 크루즈가 그 더 화제가 된 거는 그 전날 밤에 이 톰 크루즈가 입국 당일이었는데 그 밤에 서울 잠실의 길거리에 돌아다녔다. 이런 지금 목격담이 잇따라서 올라와서 정말 큰 화제가 됐습니다. 네, 방이동 먹자골목을 산책하는 슈퍼스타 톰 형의 모습이 시민들 카메라에 잡혀서 SNS에 공유됐습니다. 이 누리꾼들이 올린 인증샷을 보면 편안한 차림의 톰 크루즈가 여러 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우리 아빠 왜 톰 크루즈랑 있냐면서 SNS로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나들이에 대해서 톰 크루즈는 밖에 나가서 코리안 바비큐를 즐겼다. 정말 맛집이었다면서 거리를 산책하면서 여러분들께 큰 환대를 받았고 한국에 올 때마다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29년 만에 본 하늘인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자, 태어난 뒤부터 줄곧 좁은 우리에 갇혀서 살던 한 침팬지가 처음으로 하늘을 본 영상이 공개돼서 화제입니다. 침팬지의 이름은 바닐라라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보호구역에 들어선 바닐라는 먼저 이곳에서 생활하던 침팬지와
반갑다는 듯 포옹을 나누는데 이윽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침팬지 바닐라의 얼굴에 감격스러운 표정이 역력합니다. 신기한 듯 하늘을 한참을 쳐다보던 바닐라는 이내 잔디밭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29년 만에 하늘을 본다. 이게 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사연도 궁금합니다. 네, 미국 동물단체 세이브 더 침팬지가 현재 시각으로 27일 평생을 실험실과 보호소 우리에서 갇혀 지내던 29살 암컷 침팬지 바닐라를 소개했는데요. 이 단체에 따르면 바닐라는 1994년 태어난 직후 엄마와 떨어져 뉴욕의 영장류 실험연구소의 좁은 철창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1997년 연구소가 폐쇄된 후에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보호소로 보내졌다는데요. 그곳에서도 바닐라는 또다시 사슬을 찬 채 실내 우리 안에서 지내왔던 겁니다. 그렇게 좁은 우리에서 이번에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네, 줄곧 실내에만 갇혀 살던 바닐라는 지난해 7월 세이브 더 침팬지에 의해 구조되면서 플로리다주 동부 해안에 위치한 침팬지 보호구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보호구역은 약 3,600평에 달하는 드넓은 야외 잔디밭으로 돼 있는데요. 그곳에는 이미 18마리의 침팬지가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이브 더 침팬지는 바닐라는 생애 처음으로 탁 트인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경외감을 느꼈다고 전하면서 현재 이제 바닐라는 다른 침팬지들과 어울리면서 잘 적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메타버스 컨퍼런스인 메타콘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 AI를 결합한 이 강연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혁수 기자, 오늘은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둘째 날인 오늘도 2023 메타콘에는 수많은 국내외 관람객들이 몰렸습니다. 오늘은 메타버스와 NFT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줄을 이뤘습니다.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 더 샌드박스의 창립자 세바스찬 보르제는 메타버스의 기술이 진화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며 현지화와 문화적 이해 등을 통해서 적절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디지털 휴먼으로 구성된 K-팝 그룹 메이브의 가능성을 다룬 류정의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 부사장의 강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류 부사장은 각각의 캐릭터에 이야기를 부여하는 동시에 일반적인 아이돌 팬들도 좋아할 만한 정체성과 세계관 그리고 퀄리티를 구현하는 것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콘텐츠 제작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도 메타버스 아이돌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요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틀 동안 메타버스와 AI가 가져올 초연결 사회의 미래를 논의한 2023 메타콘은 매일 1000여 개의 객석이 가득 차며 아시아 최대 메타버스 컨퍼런스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메타콘 2023 현장에서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